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강의인데요. 질문지법, 자 204쪽부터 206쪽까지의 한 3쪽 정도의 얘기인데, 이게 분량은 작아요. 교과서의 분량은 작은데 참 재밌는 사례들이 많아요. 이 부분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질문을 많이 받아서 응답을 해줬기 때문에 이해가 쉽습니다. 자, 두 개로 나눠요. 첫 번째, 개방식 질문. 응답자가 자유롭게 쓰도록 질문을 구성하는 거. 자, 기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가장 무난한 얘기죠. 보통 이제 저 선다형 이렇게 보기를 고르는 것 쭉 하다가 마지막쯤에 기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이런 게 가장 무난하죠. 자, 그런데 이 개방식 질문은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두 가지의 이제 문제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너무 잘 적어줬어요. 만약에 응답자가 개방식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꼼꼼하게 성의 있게 적어줬어요. 그것도 양을 좀 많이 적어줬어요. 그러면 연구하는 사람이 상당히 큰 단서를 찾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아주 특이한 경우긴 한데 연구의 어떤 조사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또 발견할 수도 있고, 또 나쁜 의미에서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좀 잘못된 거였구나, 이렇게 반성하게 하는 의미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방식 질문에 자유롭게 쓰는 그 항목에 많이 써주고 꼼꼼하고 성실하게 써주는 사람이 있으면 있을수록 개방식 질문은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개방식 질문이 사람 안 써요. 잘 안 쓰면 유용성이 떨어져요. 그냥 이렇게 보기를 고르는 항목은 잘 해줬는데 왜 개방식 질문에 대한 응답은 없을까? 물론 부호화 코딩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개방식 질문이 없는 게 오히려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 난 숫자만 잘 입력하면 돼. 굳이 문장을 막 이렇게 다시 입력하고 이렇게 안 해도 되니까 편할 수 있는데, 연구조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만약에 개방식 질문이 특히 많은데 없으면 이제 굉장히 좀 연구를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될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겁니다. 개방식 질문은 하나가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심층적인 내용을, 좀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는 질문 같은 경우는 질문 5개 정도 있고, 이 5개에 대한 어떤 특정한 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응답자가 쓰는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서 또 5개 정도를 물어보고, 또 그 5개에 대한 또 개방식 질문을 또 배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5개 하고 또 개방식 질문 배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전체적인 것에 대한 개방식 질문을 또 배치할 수도 있어요. 이러면 개방식은 벌써 5개 이상 된다고요. 근데 그게 만약에 한 명이 아니라 한 20명, 30명, 40명, 50명 개방식 질문을 안 써줘요. 그러면은 이 조사자가 의도한 대로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특히 이 고르는 보기만으로는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제가 질문을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도저히 연구 조사자 입장에서는 이거 이상으로 명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응답자한테 한번 좀 더 당신이 더 명확하게 좀 써주기를 바라는 연구들이 있어요. 굉장히 전문적인 연구에서는 그 계열의 사람들만 아는 걸 물어보는 연구에서는 분명하고 간결하게 물어보는 게 오히려 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수준으로 물어보고 개방식 질문에 많이 써주기를 바라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개방식 질문이 많이 들어간 항목은 연구조사 이 질문지에 써 있어요. 개방식 질문에 답을 좀 해드리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보상, 쿠폰을 드립니다. 이런 게 써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개방식은 그만큼 중요한 연구예요. 그렇게 되면요. 그래서 이런 좀 특징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오늘 여기 지금 제가 주말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좀 날씨가 좀 좋아지고 그래서
밖에가 좀 어수선합니다. 좀 소리가 좀 들릴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개방식 질문 끝났고요. 두 번째 폐쇄식 질문이요. 이건 너무 뻔해요. 응답자가 보기에서 고르도록 하는 것. 자, 너무나 익숙한 거.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 자,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인가가 사지선다를 기본으로 채택을 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오지선다형으로 바뀌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하는데, 보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고를 수 있는 보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오답률, 정답률과 오답률의 비율이 상당한 차이가 나요. 그리고 그, 오지선다형이 어쩌면 고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은 오지선다형이 쉬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지선다형이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이게 오답률과 정답률 때문에 보기가 하나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가 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특히 자, 사지선다형이면 맞췄을 문제를 오지선다형이면 틀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이거 나중에 수능 같은 거 이런 거 여러분 이제 수능을 웬만큼 보셨겠지만 수능 문제 그 각 보기마다 오답률 같은 거 정답률 같은 거만 비율 보시면은 이게 왜 보기의 개수가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만 뭐 2개 이상 고르시오, 3개 이상 고르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될 경우는 조금 더 난이도가 더 올라가요. 난이도가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요새 많이 좀 약간 전문성이 있는 조사에서는 뭐까지 물어보냐면은 뭐 우선순위까지 정하라 그래요. 그래서 아래 보기에서 우선순위 1번부터 3번까지를 뭐 표시하시오 또는 뭐 적으시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선순위까지 얘기를 한다고 하면 폐쇄식 질문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선순위 3개를 골라달라는데 만약에 2개만 쓰고 안 써버려요. 이런 경우도 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식 질문에서 이 특징, 장점이라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쉬워요. 고르기 쉽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부호와 코딩하기가 좋아요. 코딩하기 좋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또 어떤 문장의 길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질문의 어떤 큰 맥락이 완전히 같은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당신은 체육을 좋아하십니까? 당신은 국어를 좋아하십니까? 당신은 수학을 좋아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체계가 같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서는 폐쇄식 질문이 유리해요. 편하잖아요. 딱 눈에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 그 문장이 한 문장으로 작성할 때하고 2문장, 3줄로 작성할 때 이게 달라요. 또 폐쇄식 질문은요. 그래서 질문의 길이 같은 게 의외로 중요합니다. 자, 단점. 그냥 이런 경우가 있어요. 3번으로 다 찍기. 우리가 여기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3번으로 다 찍기. 그 다음에 만약에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3번이 보통이다. 보통이라도 다 찍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응답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신뢰도가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연구자가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인데 모르겠다. 난 도저히 이 보기를 봐도 모르겠다. 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모르겠다가 많으면 이제 모르겠다라고 써있는 그 보기가 없으면 보통 사람들이 그 항목을 그냥 건너뛰고 넘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이런 게 많아지면은 그 결집값, 그러니까 측정값에서 빠진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그 결과를 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많으면 유용성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이 정부, 공공기관 또는 뭐 신제품 출시 같은 건 기업의 입장에서는 들어본 적 없다. 뭐 이런 항목이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들어본 적 없다가 많으면 연구조사하는 사람들 입장에 굉장히 힘 빠지는 일이에요. 자, 어떤 신제품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모른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하위 질문은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하위 질문들이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죠. 1번 질문에서 이미 나는 들어본 적 없다 이렇게 표시했다고 하면은 뭐 드셔보셨습니까? 겪어보셨습니까? 방문해 보셨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 모르겠다, 들어본 적 없다, 보통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이거는 그 설문 연구조사 이외의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사람들이 모르는데, 너무 사람들이 들어본 적 없는데 이게 조사할 가치가 있을까?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까지는 아니에요. 우리가 특히 정부 기준에서 어떤 걸 물어볼 때는 다 그냥 전반적으로 고를 수 있게끔 다 해놓습니다. 그리고 질문지를 개방형 질문이나 폐쇄형 질문이나 뭐 완전히 백지장에서 다시 만드는 경우보다는 이미 기존의 질문을 참고해서 바꾸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만약에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질문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으면 그거 그대로 써도 됩니다. 다만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대로 쓰려고 하는데 저작권이라든가 뭐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된다든가 또는 라이센스, 자 어떤 돈을 지불하고 금액을 지불하고 써야 되는 경우는 당연히 그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면에서는 그건 이제 그 연구, 조사, 윤리에 그리고 법에 저촉되는 사유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런 연구조사 쪽에 이렇게 계속 직업적으로 하지 않으신다고 하면은 개방식 질문과 폐쇄식 질문을 뭐 적당하게 여러분이 조사하고 아마 적당한 수준에서 조사를 받는 응답을 하는 입장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 질문지법 두 가지의 개방식, 폐쇄식 질문에 대해서 자,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또 질문지법의 어떤 그 질문의 종류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